이번 시간은 셋째 베스와 넷째 에이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베스의 아름다운 궁전. 로렌스 씨의 대저택은 분명 아름다운 궁전이었다. 하지만 마치가의 소녀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베스는 로렌스 씨라는 사자를 통과하는 데 큰 애를 먹었다. 로렌스 씨가 집에 찾아와 재미있고 친절한 태도를 보여준 다음부터 베스를 제외한 자매들은 로렌스 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자는 로렌스 씨가 부자였다는 사실이었다. 갚을 수 없는 호의를 받는 게 자매들 입장에서는 그리 편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서 로리도 자신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로리는 마치 부인의 환대와 자매들의 호의, 그리고 이 소박한 집에서 느끼는 편안함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자매들은 그렇게 두 번째 사자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로리와의 우정은 마치 봄날에 피는 꽃처럼 빠르게 피어났다. 모두들 로리를 좋아했고 로리는 네 자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다. 로리는 활기차고 부지런한 그들의 생활을 보며 자신의 게으른 모습을 반성하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로리가 책보다 자매들과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되자 가정교사인 브룩 씨는 이 문제를 로렌스 씨와 상의했다. 로렌스 씨는 오히려 브룩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좀 쉬도록 내버려 두게. 가끔은 휴식도 취해야지. 옆집 마치 부인이 그러더군. 로리는 너무 공부만 한다고 말이야. 가끔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해야지. 난 여태 손자를 너무 가둬두고 있었어. 그 애가 좋아하는 걸 하도록 내버려 두게. 그것이 그 애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 모두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연극 공연, 썰매와 스케이트 타기, 거실에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았고 가끔씩 대저택에서 열리는 작은 파티도 즐거웠다. 매그는 언제든지 온실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었다. 조는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서재에서 꺼내 읽을 수 있었다. 조는 가끔씩 로렌스 씨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조의 엉뚱한 의견은 로렌스 씨가 배를 잡고 웃게 만들었다. 에이미는 저택의 그림들을 베껴 그렸고 호화로운 분위기를 음미했다. 하지만 유독 베스만 매그가 행복의 성이라고 부르는 그 집에 가지 못했다. 그녀는 사실 늘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수줍은 성격 탓에 그 집에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전에 베스는 조와 함께 그 집에 간 적이 있었다. 베스가 수줍음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로렌스 씨는 베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 소리에 놀란 베스는 겁을 먹고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을래요. 집으로 돌아온 베스가 울먹거리며 엄마에게 말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로렌스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자매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일부러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본 유명한 가수부터 감명 깊었던 연주회 이야기까지. 로렌스 씨를 피해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베스는 자신도 모르게 로렌스 씨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로렌스 씨의 의자 뒤에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로렌스 씨는 베스를 못 본 척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로리의 음악 수업과 교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즘 로리가 도통 음악에 관심이 없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더니 요새는 또 너무 멀리하네요. 사실 저에게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피아노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태가 나빠지잖아요. 혹시 따님들 중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가끔 와서 연습도 하고 음도 맞춰주면 좋을 텐데. 베스는 용기를 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두 주먹을 꼭 쥐었다. 그것은 베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 훌륭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마치 부인이 대답하기 전에 로렌스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우리 집에서 따님들에게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집 한쪽 구석에 있는 서재에 들어박혀 있고 로리는 요새 항상 밖에 나가 있어요. 하인들도 오전 9시 이후에는 거실에 들어오지 않고요. 말을 마치고 로렌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스는 말을 하기로 결심하고 용기를 내 노신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로렌스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제가 거기 가서 피아노를 쳐도 될까요? 네가 그 음악을 좋아한다는 아이구나. 노신사는 전과 다르게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했다. 제 이름은 베스예요. 음악을 아주 좋아해요. 제가 연주하는 걸 듣는 사람이 없고 그 집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꼭 가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혀 방해되지 않는단다. 반나절가량은 텅 비어 있으니까 와서 마음껏 치거라. 할아버지는 정말 친절하세요. 베스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제 베스는 로렌스 씨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감사하다는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계속 로렌스 씨의 손을 붙잡고 있기만 했다. 로렌스 씨는 베스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허리를 굽혀 가볍게 키스했다. 나에게도 너처럼 예쁜 눈망울을 가진 손녀가 있었단다. 항상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마. 로렌스 씨가 평소와는 달리 자상한 말투로 말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그는 마치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나갔다. 베스는 너무 기뻐서 엄마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자매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밖으로 뛰어갔다. 그날 저녁 베스의 노랫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명랑했다. 신난 베스는 잠결에 피아노 대신 에이미의 얼굴을 마구 두드려 에이미의 단잠을 깨우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베스는 로렌스 씨와 로리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불이 나게 그 집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서는 겁이 나 두세 번 정도 발걸음을 되돌린 다음에야 거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아름답고 쉬운 피아노 곡들이 담긴 악보가 몇 개 놓여 있었다. 베스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집어들고는 의자에 앉아 잠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다 마침내 두려움을 떨치고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이 피아노 소리는 마치 사랑하는 친구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베스는 해너가 점심을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계속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베스는 식탁에 앉아서도 음식에는 거의 손도 안 대고 방긋방긋 웃기만 했다. 그날 이후 베스는 망토를 두르고 거의 매일 울타리를 넘어 피아노를 치러 갔다. 베스는 종종 로렌스 씨가 베스의 연주를 들으려고 서재문을 열어놓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 놓여있는 악보가 일부러 준비한 것이라는 것도, 로리가 하인들이 베스 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베스는 훌륭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해준 로렌스 씨께 감사할 뿐이었다. 엄마, 로렌스 할아버지께 실내화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분에게 어떻게든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되나요? 베스가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도 아주 좋아하실 거야. 엄마가 재료를 사다 줄게. 언니들도 아마 도와줄 거야. 여태껏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부탁한 적 없던 베스였다. 마치 부인은 베스의 부탁을 들어주며 참으로 기뻤다. 매그와 조는 실내화의 모양을 결정했다. 천은 두꺼운 보라색으로 골랐다. 베스는 천에 펜지 꽃무늬를 수놓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언니들이 도와주었다. 그날 저녁에 실내화가 완성되자 베스는 선물에 넣을 감사의 글을 적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로리의 도움을 받아 로렌스 씨가 일어나기 전에 서재 탁자에 실내화를 갖다 놓았다.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되었지만 로렌스 씨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었다. 베스는 혹시 로렌스 씨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일까 걱정했다. 오후에 여느 때처럼 인형들 바람을 쐬워주고 돌아오는데 자매들이 빨리 들어오라며 손짓하는 게 보였다. 베스! 로렌스 할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내셨어. 빨리 와서 읽어봐. 자매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있잖아. 편지 말고 선물이 또. 에이미가 무언가 더 말을 하려 했지만 조가 갑자기 창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더 말을 할 수 없었다. 궁금해진 베스는 걸음을 급히 재촉했다. 베스가 집에 도착하자 자매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갔다. 보여? 너한테 온 선물이야. 거실을 둘러보던 베스는 그만 기쁨과 놀라움으로 얼굴이 하얘졌다. 거실 한쪽에 작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피아노 뚜껑 위에는 엘리자베스 마치 양에게 라고 적힌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게 내 거라고? 베스는 다리에 기운이 빠졌는지 비틀거리며 조에게 기댔다. 맞아, 분명히 너한테 온 거야. 로렌스 할아버지는 정말 멋지시지 않니? 그리고 봉투 안에 열쇠가 들어있어. 빨리 편지 좀 읽어봐. 우리도 뭐라고 쓰였는지 궁금해 죽겠어.
조는 동생을 계속 부축하며 편지를 건네주었다. 언니가 읽어줘. 난 쓰러질 것 같아서 못 읽겠어. 친애하는 베스 양에게 조가 편지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베스 양이라는 말이 정말 듣기 좋다. 에이미가 끼어들며 말했다. 조는 에이미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편지를 읽었다. 내가 살면서 많은 실내화를 신어봤지만 베스 양이 주신 실내화만큼 마음에 꼭 드는 신발은 없었습니다. 또한 펜지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이 펜지꽃을 볼 때마다 늘 베스 양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선물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내 손녀딸의 물건을 보냅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당신에게 헌신적이고 충실한 하인 제임스 로렌스. 베스, 이건 진짜 대단한 사건이야. 로리 말로는 로렌스 할아버지가 죽은 손녀를 엄청 아끼셨대. 그래서 손녀의 물품을 모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으셨거든. 그런데 지금 그 손녀의 물건을 너한테 보내신 거야. 아마 손녀를 닮은 너의 파란 눈망울과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할아버지를 감동시켰을 거야. 조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소리쳤다. 조는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베스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비단으로 만든 건반 덮개랑 근사한 촛대 좀 봐. 의자랑 악보 받침대도 너무 예쁘고. 매그가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헌신적이고 충실한 하인이라니.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겠어. 틀림없이 부러워할 거야. 에이미는 특히 편지의 이 구절이 마음에 들었다. 베스 아가씨, 피아노 좀 연주해주세요. 가족들의 기쁨과 슬픔까지 늘 함께 나누는 해너가 말했다. 베스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모두들 이렇게 훌륭한 피아노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다며 입을 모아 감탄했다. 아마도 피아노를 새로 조율한 듯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더 완벽한 것은 활기차게 두 발로 페달을 밟으며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베스와 이를 지켜보는 자매들의 행복한 모습이었다. 이제 로렌스 씨께 감사 인사를 해야지. 피아노 연주가 끝나자 조가 짓궂게 말했다. 사실 조는 수줍음 많은 베스가 정말 가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당연히 가야지. 지금 당장 가야겠어. 하지만 베스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베스는 놀란 식구들을 뒤로하고 정원을 지나 울타리 너머로 사라졌다. 세상에, 베스 아가씨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피아노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건 기적이에요. 해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로렌스 씨 집에 도착한 베스의 행동은 식구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베스는 주저하지 않고 곧장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와 라는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리자 베스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놀란 로렌스 씨에게 다가갔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베스가 그의 손을 붙잡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베스는 계속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로렌스 씨의 자상한 눈빛에 그만 준비해왔던 인사말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베스는 노신사가 사랑하던 손녀가 있었다는 얘기를 떠올리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로렌스 씨는 지붕이 내려앉는다 해도 이만큼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행복한 놀라움이었다. 그는 주름진 뺨을 베스의 어린 볼에 갖다 대었다. 이 감각은 잃어버린 손녀를 생각나게 했다. 그리고 그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로렌스 씨는 베스를 무릎에 앉히고 편안하게 안아주었다. 그 순간부터 베스는 더 이상 로렌스 씨가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로렌스 씨가 친할아버지라도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었다. 사랑은 두려움을 억누를 수 있었고 감사의 마음은 자존심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로렌스 씨는 베스를 집 앞 대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악수를 나누고 모자를 벗고 신사답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자매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베스는 가족들에게 로렌스 씨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조는 신나서 뛰어다니며 춤을 추었고 놀란 에이미는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다.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봐. 매그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에이미의 굴욕.
오늘 로리 오빠 모습이 꼭 키클롭스 같지 않아? 어느 날 말을 타고 지나가는 로리를 보고 에이미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로리는 두 눈이 다 제대로 박혀있고 멋진데. 조가 발끈하며 반박했다. 눈이 닮아서가 아니고 말이랑 한 몸처럼 붙어있어서 하는 말이야. 언니는 왜 괜히 화를 내고 그래? 바보야. 그럼 키클롭스가 아니고 켄타우로스잖아. 조가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래. 너무 면박 주지 마. 말이 잘못 나온 거야. 에이미는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실수를 만회하려 했다. 뒤이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로리 오빠가 말한테 드리는 돈의 일부라도 나한테 있었으면.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매그가 진지하게 에이미에게 물었다.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 빚을 갚아야 하거든. 용돈 받으려면 아직 멀었고. 빚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매그가 정색을 하며 다시 물어보았다. 내 말은 라임을 적어도 12개는 갚아야 한다고. 엄마가 외상으로 물건을 절대 못 사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용돈 받기 전까지는 절대 못 사겠지. 자세히 말해봐. 요새 라임이 유행이니? 전에 껌이 유행했던 것처럼? 매그는 진지하게 에이미의 얘기를 들어주었다. 요새 여자애들은 다 라임을 사. 그리고 라임을 사지 않으면 구두쇠라고 놀려. 애들은 라임을 학교에 가져와서 수업 시간에 먹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연필이나 목걸이, 종이 인형 같은 거랑 바꿔. 또 좋아하는 애한테 주기도 하고. 대신 싫어하는 애한테는 앞에서 일부러 라임을 먹으며 약 올리지. 난 여태껏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주지 못했어. 이건 자존심의 문제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갖고 싶어. 네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필요한데? 25센트면 충분해. 그 돈이면 내 거 전부 하고 언니 것도 사줄 수 있을 거야. 언니도 라임 좋아해? 아니, 내 건 네가 가지렴. 자, 여기. 나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급적 아껴서 사용해. 언니 고마워. 돈이 생겨서 정말 신나. 이 돈이면 라임 파티도 열 수 있어. 이번 주에는 라임을 한 번도 못 먹었어. 갚지도 못하는데 무작정 받기 싫단 말이야. 생각만 해도 군침 돈다. 에이미는 다음날 학교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에이미는 당장이라도 라임이 든 봉투를 뽐내고 싶었지만 일단은 책상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봉투를 넣어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미 마치가 맛있는 라임 24개를 가져와 나눠주려 한다는 소문이 교실 안에 순식간에 퍼졌다. 순식간에 에이미는 친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케이티 브라운은 파티에 에이미를 초대했고 메리 킹슬리는 쉬는 시간까지 자신의 시계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라임이 없는 에이미를 놀려대던 독설가 제니 스노우도 어려운 수학 문제의 답을 알려주겠다며 상냥하게 굴었다. 하지만 제니의 놀림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에이미는 제니에게 한 개의 라임도 주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그날 아침 유명인사가 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에이미가 그린 지도를 보고 잘 그렸다며 에이미를 칭찬해 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 제니 스노우는 에이미에게 복수할 궁리를 했다. 유명인사가 떠나자 제니 스노우는 질문하는 척하며 데이비스 선생님에게 달려가 에이미가 책상 서랍 속에 라임을 숨겨 놓았다고 고자질했다. 데이비스 선생님은 얼마 전 라임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금지시켰다. 선생님은 이전에도 이미 껌, 만화책, 책상 낙서, 별명 구르기 등 수많은 것을 금지시킨 전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규칙을 어길 시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겠다고 단단히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었다. 선생님의 지도 방식은 독재적이었고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부족했다. 선생님은 그리스어나 라틴어, 철학같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던 반면 태도나 인성, 학생들과의 소통 능력은 부족했다. 더군다나 데이비스 선생님의 그날 기분은 최악이었다. 아침 식사 때 독한 커피를 마신 데다 습한 날씨 때문에 신경통이 도졌고 학생들이 손님 앞에서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인 까닭에 화가 나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라임이라는 소리를 듣자 그의 얼굴은 그야말로 불덩이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화가 난 데이비스 선생님은 교탁을 3개 내리쳤고 그 모습을 본 제니는 재빨리 자리로 되돌아갔다. 주목! 마치 교탁 앞으로 나와. 에이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라임 봉투 때문에 불안했다. 에이미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명령이 에이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책상에 숨겨놓은 라임 모두 가져와. 몇 개는 남겨놓고 가.
옆자리에 앉은 짝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에이미는 라임을 5개 정도 몰래 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갔다. 에이미는 어떤 사람이라도 라임의 좋은 향기를 맡으면 틀림없이 기분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데이비스 선생님은 오히려 그 냄새를 싫어했다. 이게 전부인가 마치양? 그게 몇 개 더 있어요. 나머지도 모조리 가져오도록. 에이미는 친구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한번 돌아보고는 선생님 명령에 따랐다.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 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것들을 2개씩 집어서 창문 밖으로 던져. 선생님의 차가운 한마디에 학생들의 입에서 일제히 탄식이 터져 나왔다. 분노와 수치심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 에이미는 왔다 갔다 하며 라임을 창문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탱탱하고 먹음직스러운 라임들이 창밖으로 날아갈 때마다 환호성이 들렸다. 밖에 있던 꼬맹이들이 떨어지는 라임을 보고 환호하는 소리였다. 에이미가 마지막 라임을 던지고 교탁 앞으로 돌아오자 데이비스 선생님은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모두들 일주일 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겠죠? 난 분명 교칙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 매를 들겠다고 했어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난 그 약속을 지키겠어요. 마치양. 손을 내밀도록. 에이미는 깜짝 놀라 손을 등 뒤로 숨겼고 애절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자신은 데이비스 선생님의 귀여움을 받고 있는 학생이니까 어쩌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당장 손 내밀라니까? 에이미의 간절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반응은 그게 전부였다. 자존심이 강한 에이미는 울거나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기는 싫었다. 그래서 고개를 치켜든 채 이를 악물고 손을 내밀었다. 사실 그렇게 세게 맞은 것도 많이 맞은 것도 아니지만 에이미는 맞는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워 몸을 떨었다. 에이미는 여태껏 단 한 차례도 맞아본 적이 없었다. 쉬는 시간까지 교탁 옆에 서 있어.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결심한 데이비스 선생님이 말했다. 이건 에이미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친구들의 동정을 받는 것도 끔찍한데 모두가 지켜보는 교탁 앞에 서 있어야 한다니. 에이미는 15분 동안 교탁 앞에 서 있어야 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난로 연통에 눈을 고정시켰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에이미는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을 느꼈다. 여태껏 사랑만 받고 자란 에이미였기에 이런 일은 다른 여자애들에게나 일어나는 줄 알았다. 에이미는 손바닥의 통증보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걱정되었다. 15분이란 시간이 지나고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에이미의 인생에서 오늘처럼 긴 15분은 처음이었다. 자리로 돌아온 에이미는 짐을 챙겨 아예 학교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 에이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학교를 떠났다. 데이비스 선생님은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에이미의 눈빛이 떠올라 내내 기분이 찜찜했다. 에이미는 집에 돌아와서도 풀이 죽어 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들은 자초지종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마치 부인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민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잠시 동안 생각하던 그녀는 다정하게 딸을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었다. 매그는 동생의 손에 글리세린을 발라주며 눈물을 흘렸다. 베스는 새끼 고양이들을 거실로 데려와 슬픈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했다. 조는 화를 내며 데이비스 선생을 당장 감옥에 보내자며 펄펄 뛰었다. 해너는 데이비스 선생님에 대한 분노를 담아 힘껏 감자를 찧었다. 에이미의 절친한 친구들 말고는 아무도 에이미가 집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데이비스 선생님이 오후부터 갑자기 친절해지고 초조해한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날의 모든 수업이 끝나갈 때쯤 조가 씩씩대며 학교에 나타났다. 조는 데이비스 선생님이 서 있는 교탁으로 걸어가 선생님에게 엄마의 편지를 내밀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남아있는 에이미의 물건들을 챙기고 신발 깔개 위에서 보란듯이 신발을 마구 털어내고 교실을 나왔다. 저녁 시간에 마치 부인이 에이미에게 말했다. 학교는 잠시 쉬어라. 나도 데이비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 반 아이들도 그다지 좋은 애들은 아닌 것 같고 너를 다른 학교에 보내기 전에 일단 아빠의 의견부터 들어봐야겠다.
대신 매일 베스와 함께 공부해야 한다. 지금도 라임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요. 다른 애들도 다 학교를 떠나서 데이비스 선생님하고 학교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에이미가 순교자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말했다. 엄마는 네가 라임을 빼앗긴 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규칙을 어겼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엄마에게 위로의 말을 기대했던 에이미는 약간 실망했다. 그럼 엄마는 내가 애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게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에이미가 따지듯이 물었다. 내 말은 체벌은 잘못되었지만 규칙을 어긴 것 또한 잘한 일은 아니란 얘기야. 너는 너무 겸손하지 못했어. 그렇지 않아도 이 점에 대해 지적해 주려고 했었단다. 넌 분명 재능도 풍부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아. 하지만 그 장점을 너무 뽐내다가는 신세를 망치고 만단다. 재능과 장점은 굳이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잘 사용하면 그걸로 충분해. 겸손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장점이야.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소녀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작곡한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그 소녀에게 재능이 있다고 얘기해줘도 절대 믿지 않았죠. 조와 체스를 두고 있던 로리가 외쳤다. 저도 그 소녀를 만나고 싶어요. 어쩌면 저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옆에서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던 베스가 끼어들었다. 베스, 너도 잘 아는 사람이야. 그 누구보다도 너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로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베스에게 말했다. 베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베스는 부끄러워 빨개진 얼굴을 쿠션으로 가렸다. 조는 베스를 칭찬해준 보답으로 로리에게 게임을 져주었다. 모두들 베스에게 피아노 연주를 부탁했지만 베스는 끝내 거절했다. 그래서 베스 대신 로리가 피아노를 치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로리 오빠도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죠? 에이미가 엄마에게 물었다. 그래, 좋은 재능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육까지 받았어. 지나친 애정 때문에 엇나가지만 않는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대답했다. 잘난 척하지도 않아요. 맞아, 겸손하기까지 하지. 그래서 우리가 로리를 좋아하나 봐. 이제 알 것 같아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에이미가 진지하게 자신을 반성하며 말했다. 뛰어난 재능은 겸손하게 행동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란다. 그것을 일부러 자랑할 필요는 없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가지고 있는 모자와 옷, 리본을 한꺼번에 착용하고 나가면 꼴이 우스워지는 거랑 똑같네요. 조이 말에 설교는 한바탕 웃음으로 끝났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태껏 낭독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웃고 울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웃음이 터진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에이미가 학교에서 당한 일을 듣고 조가 화를 내며 선생님을 감옥에 보내자고 펄펄 뛴 데서 한번 고비가 왔는데 하녀 해너가 선생님에 대한 분노를 담아 힘껏 감자를 찧었다는 말에 웃음이 터져서 한참 녹음이 중단되었습니다. 역시 오래 읽히는 이유가 있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참 난감한데요.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베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와서 계속 녹음을 멈추고 있습니다.